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입니다. 나는 정치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느 누구보다 이재명 지도부 1기, 2기 기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1기, 2기에 걸쳐서 정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또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추석 연휴 총편 좀 드셨어요? 조금 먹었어요. 네. 직접 빚지는 않으셨죠? 네. 아니 추석 연휴에도 좀 지역구 쭉 두루두루 돌아보셨어요? 네. 은평. 뭐 민심이 좀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전통시장 비 오는데 장보기 행사에 갔었거든요. 예. 네. 상인들이 특히 좀 네. 세게 하라고. 세게. 특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게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상임위가 과방인데 네. 좀 네. 질문이 좀 약하다고. 약하다고. 전체적으로 약간 좀 유하신 분위기고 인상이 좀 선하신 분위기라서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싶기도 한데 주민들이 뭐 가령 나 이런 거 좀 어렵다, 사는 게 어렵다, 또는 뭐 이런 거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하시는 건 없으셨을까요? 대부분이 물가예요, 물가. 물가, 경제.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네. 의료 대란에 대한 불안감. 의료 대란. 이번 추석에 덕담이 아프지 말아였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이번에 대란이 없었다고 정부는 네. 하던데. 발표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것이 대란이죠? 그게 정부가 추석 전에 네. 응급실 가동률을 네. 73.몇%라고 네. 100%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네. 정상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의료에서의 네. 5% 10%는 네. 엄청난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응급실 가동률 100%가 100% 만족도가 아니거든요. 가뜩이나 필수 의료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네. 응급실 배치 의사들이 상당히 과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가라고 하는 공적 수단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동률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원래 가동되던 그 수준으로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 근데 73%니까 괜찮다. 네. 또 이번에도 뭐 큰 난리가 없었다 그러는데 네. 아니 양수 터진 산모가 70여 군데 전화를 해도 갈 데가 없었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숫자가 보여주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가동률 전체가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불편함을 느꼈다라면 그거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게 같은 이제 집권 여당 대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김우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또 주시는 것 같은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추석 민심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됐다. 그 초입 국면이다. 내가 추석 때 민심을 좀 들어보니 그런 게 확 와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도 좀 그런 걸 좀 느끼셨어요?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권은 네. 그 양극단을 네. 좌우로 갈라세우는 그러면서 30%의 공고한 네. 보수층을 이념적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묶어 세우려는 방식으로 네. 왔고 또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네. 등으로 이제 보수층을 결속시키려고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까지 네. 추석 직전에 네. 갤럽 여론조사에서 딱 20%가 나왔죠. 네. 그거는 사실상 70대 이상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전 계층 연령대에서 이 정권에 대한 네. 부정적인 판단들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네.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까 이제 의원님께는 좀 더 세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의원님 말고 민주당 자체도 이제 그 제일 야당이잖아요. 굉장히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게 요청하는 국민의 어떤 목소리는 좀 없었을까요? 민주당이 이제 제1야당 압도적 네. 다수 의석을 네. 갖고 있고 그러나 또 국민들의 삶이 너무도 어렵고 네. 피폐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실정을 심판하고 또 견제해야 할 역할과 동시에 네. 민생 회복을 또 네. 추동해야 할 역할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산 편성권이나
뭐 여러 가지 정책 집행권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입법을 통해서 법안을 내거나 하는 방식으로밖에 방법이 없는데 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은 민주당이 일기 체제에서는 네. 강력한 견제력 또 법안과 같은 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야당의 존재감, 네. 선명 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목표였다면 네. 2기 이재명 체제에서는 네. 실제 그것을 네. 효능감 있게 국민들이 좀 느낄 수 있게. 네. 그리고 그 국힘과 같은 보수 세력의 일부도 네. 애국적인 그런 관점이 남아 있다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네. 이 나라를 도탄의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네.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네. 네. 애국적이고 대국적 관점에서 네. 필요하다면 좀 헌신하고 결행할 수 있도록 네. 그들을 설득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기 체제에서는 민주당 좀 기조가 약간 뭐 국민의힘 집권 여당과 정책이나 이런 걸 듣고 이제 맞서 싸우는 견제하고 뭐 이러는 기조에서 이제는 뭔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효능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입법이나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 먹사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직접 체화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 그 정부에서 뭐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 문제 없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주셨으니까 그거는 빼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의료계 인사를 이제 개별적으로 만났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의료계 설득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설득이 먼저죠. 그런데 그럴 힘도 네.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용기도 없어 보여요. 힘도 의지도 용기도 없다. 그렇죠. 뭐 한 정당의 대표쯤 되고 또 그것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랜 그 인연 관계, 네. 또 검찰 그 정치 보복의 그 실행자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네.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네. 자기의 직을 걸고 대통령하고 담판을 짓든 네. 아니면 뭐 우리 이재명 대표처럼 단식을 하든 네. 그렇게 단식. 네 뭔가 결기를 가지고 그걸 관찰해내는 모습을 봐야지. 그냥 뭐 누가 그랬나요? 권성동 의원이 툭툭 그냥 말 던지는 방식으로 해서야 되겠냐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여당 대표는 말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행해서 네. 관찰해내는 네. 배심이 필요하죠. 그럼 지금 이게 보니까 2025년 의대정원 증원 놓고도 지금 정부랑 그다음 여당 국민의힘이랑 입장이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의료계 쪽 설득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의료계 쪽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하냐를 지금 보고 이제 이게 조금 가능성이 있으면 이 대화의 채널에 이제 테이블에 올 가능성이 꽤 높은데 의원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근데 이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조국에 가서 풀 수 있을까요? 있다고 보세요?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은 네. 그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유일한 방법은 네. 국민의 여론, 네. 네, 국민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네. 그런 아우성. 그것이 윤석열, 김건희 두 실력자에게 네.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진짜 곤자에서 떨어지겠네, 양떨어지에서 추락하겠네라는 공포. 결국은 민심이다. 네. 민심 무서움을 느껴야. 근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끌기에는 네. 국민의 생명이 그러니까요. 경각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력을 네. 여당 대표가 네. 최대한 발휘를 해서 네. 이 국면에서 본인이 한 정당의 대표일 수 있다는 걸 네. 보여줘야죠. 그러려면 네. 우리가 통과시키고 있는 네. 뭐 김건희 특검법, 네. 최상병 특검법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은 독자적인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네, 과감하게 그 카드를 흔들어야 됩니다.
용화대 대통령실과 대척점에서 국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이 입법을 통해서 대통령실을 좀 견제하고 건전한 긴장 관계를 좀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뭐 예전에 이회창 네. 그 당시에 네, 총재. 네. 또 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 구단인데 네. 거기다 대고 들이박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당시 네. 그 의원이 또 단판을 네. 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박근혜 당시 이제 전 대통령은 당시 이제 그 야당에 있을 때 세력이 있었잖아요. 국회의원들 본인의 세력,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는 세력이 배지들이.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은 이미 본인도 원외이고 본인 세력이 지금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실을 들이받기에는 너무 힘이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당원 투표인가요? 거기에서 네. 63점 몇 프로 얻었잖아요. 네.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뭐 이런저런 워딩을 보면은 대단히 시대적 소명을 본인은 자각하고 있는 것처럼 언행을 하세요. 네. 네. 지금 뭐 지방 다니면서 셀카 찍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최근에도 셀카 좀 찍으셨나요? 얼마 전에 저기 지방에 가서 네. 좀 찍었죠. 아 그래요? 제가 그건 또. 네. 네. 지금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네. 시절에도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는지를 네.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뭘 들이대야죠. 들이대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대통령이 그 취임할 때 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네. 지키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네. 봉사한다. 그 말을 하잖아요. 네. 네. 그 목표를 향하는 사람이라면 걸어야 됩니다. 그 여의도 뭐 국회의원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단식은 제가 지금 처음 든 건데 이제 결기 측면에서 단식. 또 하나는 아까 의지 부분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소위 말해 이제 꿀튼 그러니까 좀 사과도 좀 하고 좀 내가 좀 그동안 좀 그랬소라고 얘기하면서 좀 관계를 풀려는 노력을 좀 하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들이받든 좀 결기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원님이랑 똑같이 두 개 다 할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 개개인의 성격이라든가 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는 상당히 그 권력 내부의 네. 헤게모니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 본인의 수하의 사람인데 네. 자기를 배신의 칼로 겨누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배신감을 느끼고 내 등에 칼을 꽂았다.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에서 그렇게 네. 판단을 윤 대통령은 하신다. 대통령은 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영린을 건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영린은 김건희 여사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대안이 없어요. 네, 한동훈은 그럴 만한 인격적인, 네. 인간적인 그런 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말재주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조건 하에서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네. 의학 죽이는 거, 뭐 그런 걸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이 복잡한 권력 내부의 네. 복잡한 이해관계를 네. 어떻게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국민들 피로감이 너무 네. 큰데. 이 정권의 뭐 1이든 2이든 네. 3이든 네. 저는 뭐 1, 2, 3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뭐 누군가요? 1, 2, 3순위를 의원님이 보시는 게 저는 대통령은 가면이고 네. 실제 실력자는 김건희 여사다. 네. 2순위는 그러면 대통령인가요? 네. 그리고 3순위가 지금 현재 어쨌거나 여당 대표라고 한동훈 대표. 본다면 네. 네. 그런 세력 관계의
틈바구니에서 네. 국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누가 잘났다 못났다 누가 더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네. 세 명이서 이 대한민국 호를 망쳐먹고 있는 거죠.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 이제 재난안전법을 보면 네. 불에 불 보듯 뻔한 재난이 다가왔을 때는 네. 빨리 급한 불을 끄는 게 상책입니다. 네. 네. 이 정권 자체가 재난이에요. 정권 자체가 재난이다. 네. 그래도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은 정권인데 잘 되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치적 민주주의 네. 또 뭐 무슨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민족적 자존심 네. 그런 거는 그래요. 뭐 일시적으로 양보하고 갈 수도 있겠죠. 네. 먹고 사는 게 급하다면. 그럼 적어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네. 비즈니스의 문제, 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의 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보수가 욕을 먹었지만 그래도 국정과제를 제시를 하고 뭐 산업하든 뭐 정보하든 선진하든 내걸고 있는 기치라도 있었잖아요. 이 정권은 도대체 무슨 기치를 지난 3년 다 돼가는 과정에서 뭘 보여주고 있죠.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 서열 노름하고 있는 거고요. 서열. 김건희 리스크를 방어하니라고 본인이 무슨 공정한 수사의 상징인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용기 있는 검사의 모습 어쩌고 했는데 그거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이제는 뭐 빈털터리 아무런 권력적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연명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만의 이 자산이 이제는 그러니까 다 사라졌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경로나 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불안하니까 충암파들 내세워 가지고 저 계엄 관련한 그런 데다가 배치해 놓고. 그러면 이 의료대란 관련해서 어쨌든 국민은 너무 필요한데 국민의 절대 많은 표를 받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1라운드에서는 강력한 견제, 민심의 전달 그런 거였다면 2라운드에서는 실제 저쪽 편의 일부를 설득을 하든 흔들든 해서 너네 이렇게 가다가 나라 망한다. 그 나라 망하는 길에 그 대열에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 일말의 애국심, 대국적 정치의 가능성이 있다면 불의에 항거하고 최소한의 표결권이라도 행사를 해서 낭떠러지에 국민들이 함께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막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쪽이라는 건 이제 저는 그 지지층이 아니라 일단 말씀하신 거는 이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표심으로 조금 그런 역할을 하자라고 설득 작업을 실제 하고 계신 이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야 대표 회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무언의 설득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무언의 설득. 그 여야 대표 회담에서 비공개 회담에서 카메라 다 빠지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의 자기의 그 어려운 위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두 분 했나요? 사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분만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점쳐본다면 우리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실현의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의 정치적인 보복 행위도 그렇지만 당 안에서 소수파였고, 그렇죠. 거기 안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이라고 하는 끔찍한 내부 공격에 시달렸잖아요.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 그 지지율 속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당 안에서는 소수파여서 서로 간의 애환들을 서로 간의 애환들을 뭐 이렇게 눈빛으로라도 주고받지 않았나. 그리고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쉽게 나눌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미래의 권력자에 대한 꿈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겁니까? 시험대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셈이죠.
제가 그 의료대란 관련해서 그 민주당의 역할 지금 잠깐 여쭤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에 불교계 예방하셨어요. 그 정무조정실장이라서 함께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화면에 나오시는 거 제가 봤는데 그 불교계의 이제 중재자 역할 당부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랑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역사적 고비 때마다 네. 또 뭐 예를 들면 민주화 네. 때는 명동성당이 하나의 네. 피난처였고 또 종교인들이 꽉 막혀 있는 그 봉쇄된 저지선을 네. 종교인들이 뚫고 나가기도 하고 네. 또 5.18 때도 그 나름 시국수습책을 네. 제시를 하면서 중재에 나섰던 네.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네.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의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종교인들이 마지막 하나의 중재 시도가 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그 나름의 아이디어가 그 종교계 이제 불교계를 시작으로 이제 그 다른 종교들도 이제 계속 만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 그 종교계 예방이 뭐 소위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내에도 이제 예정이 돼 있나요? 22일. 22일. 일요일이죠. 네. 네. 그때는 어디로 가시나요? 개신교하고 천주교. 그러면 이렇게 불교계,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만나서 이런 의료 대란 관련돼서 소위 말해 중재자 역할을 협조를 좀 구하고 이러면 그 아이디어의 끝에는 뭐 종교계의 시국 선언 뭐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려면 네. 그 여야 정당 네. 또 뭐 시민 단체도 네. 필요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네. 종교계가 움직이면 그거는 그 파급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네. 불교계 가서 중재자 역할을 물으셨다길래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등등 과거를 놓고 봤을 때 이 종교계가 시국 선언들도 하고 뭐 해서 이 물꼬를 좀 텄던 거를 생각하면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근데 뭐 불교계에도 이제 그런 역할의 어떤 그 룸이 만들어지면 좀 그렇게 역할을 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하셨나요? 네, 그 총무원장 스님이 네. 전에도 그런 중재 시도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정말 너무도 안타깝게 이 네. 사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중재 그 자체가 네.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문제. 네. 뭐 전쟁 당사자국 사이에서도 뭔가 회담도 하고 네. 뭐 촛불을 겨누고 있다가도 잠시의 휴전도 필요에 따라서는 네. 예를 들면 뭐 서로 간에 환자들이 많다. 서로 환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잠시 만에 휴전을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같은 한동폭끼리 하나의 운명 공동체인데 여야 간에 치열하게 정치적 싸움을 하다가도 네. 국민의 생명이 위협하면 그걸 내려놓고 네. 네. 방법을 모색하면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요. 가자 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이 전쟁하면서도 아이들 백신 맞춰야 된다 그래서 6-6시간인가 전쟁 중단한 게 있는데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면서 국민을 하는데. 사랑한다면 네. 국민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네. 본인이 2,000명 내세웠던 그 정수 고집을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의원님은 그러면 이번 이제 2025년도 정수 2,000명 정수는 그렇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5년도 지금 이거 정원은 이제 정부에서는 이미 이제 전형이 시작됐기 때문에 안 된다. 한동훈 대표는 그것도 이제 논의 선상에 놔야 된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그냥 말로 하는 거고요. 네. 그냥 그런 방식으로 네.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로 이제 그 의사 정수와 관련해서 이번에 학생들이 유급됐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내년에 1,500명 채워가지고
그 의과대학에서 그 많은 학생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네. 예, 지금은 그 메커니즘이 무너졌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진행되던 과정을 중단하고 지금 네. 전형을 그리고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잠정 그 이런저런 조치들을 중단한 상태에서 네. 의사와 정부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고 네. 그 합의에 따라서 그 합의를 비상조치의 법률로 네. 만들면 돼요. 비상조치 법률로. 네. 네, 그래서 사회적 합의 속에서 정권도 여야도 의사도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것은 네. 뭐냐. 결국 국민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네. 대통령도 내가 이렇게 소신을 갖고 밀어붙였지만 솔로몬의 지혜처럼 네.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내가 어찌 이 개혁 조치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 뭐 통한의 사죄와 어떤 성찰 속에서 네. 그렇게 모습을 보인다면 네.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죠. 윤석열 정부가 시한부 같은 느낌이지만 네. 마지막 그래도 희망의 싹을 키우려면 네. 완전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근데 이제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야 의정의 합의는 도출돼요. 근데 2025년도 입시 이 수시 접수는 시작이 됐어요. 그럼 그 사이에서 이거만 보고 공부하던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 2년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이 정원이 있는데 이게 줄어들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폭이 훨씬 줄어드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이게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국민들이 준비되지 않은 정부를 네. 만들어낸 것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비용이죠. 아,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죠. 인생이 걸린 건데. 그 사회적 비용보다 네.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국가란 곳 저는 의료라고 보거든요. 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아프리카에서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의 부분은 국민의 정말 이 딱 그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더 지금은 더 위급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네. 그 의사 정수 문제는 네. 그 새로운 기술적 변화를 충분히 예측하지 않은 네. 과거 방식의 정수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정수 지금 미래는 인공지능, 네. 로봇 의사가 진단 기술의 측면에서 네. 현격히 사람 의사를 대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할 때 탱크 숫자나 보병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죠. 네, 그건 무의미하죠. 현대전에 걸맞는 네. 첨단 무기, 해공군 내 숫자가 전력을 좌우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미래의 의료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투자 네. 정도. 그 의사 숫자 단순 숫자는 재래전으로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 네. 그래서 우리 국가적 합의가 가능한 영역은 네. 인공지능이나 로봇 그런 첨단 의료 쪽으로의 국가적 대투자를 통해서 정수의 문제를 네.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정수의 문제에 대한 이제 사회적 합의의 부분인데. 그러니까 진작에 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그렇게 갔다면 문제가 이 정부가 어디서 어떤 의미로 2,000명을 늘려야 된다라고 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민주주의는 과정과 절차의 철학이라 그러잖아요. 네. 국민들하고 토론하고 의사들하고 토론하고 또 과학기술계하고도 토론하고 그래서 미래의 의료는 네. 어떤 환경으로 바뀐다. 그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에 무엇을 더 장착했을 때 국민의 건강권 또 의사들의 과노동 네. 또 필수 의료의 수가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생략한 채로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예전에 무슨 화물 트럭 하시는 분들 때려잡아가지고 네. 대통령 인기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 총선 앞두고 다분히
그런 전략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근데 군사작전도 우리가 국방개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휴전선 지키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면서 의료개혁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된 이제 뭐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뭔 말씀이냐면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오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2주 전에 비슷한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빌드업하는 보도예요. 이번에는 이제 관련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혹시 그 보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에 남으셨어요? 보시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는 누구야? 네. 라고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가 이제 취임 직전 직후. 네. 그럴 때 이제 원래는 다른 윤핵관이 네. 지지하는 후보가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연고도 없고 특히 경기권에서 활동하던 네네. 또 한참을 쉬었던 네. 뭐 김영삼 전 국민의힘 의원이시죠. 그 김건희 여사랑 뭐 같은 종씨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분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경남에 여성 의원이 없다. 네. 그 논리로 대통령을 설득을 했고 대통령도 나는 그쪽 편이야 라고 했고 실제 그렇게 그 다음 날 공천 발표가 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뭐 터무니없는 어떤 브로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하기에는 정황 증거가 좀 있다 보시는 그다음에 거예요? 취임식 때 대통령 부친의 뒷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명태균 씨. 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게 이 녹취록에서 이제 2개의 공천 관련 내용이 좀 의혹이 있어요. 첫 번째 의원님 말씀 주신 거는 이제 2022년, 그러니까는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직전에 이 명태균 씨가 이제 조금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서 관여를 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나는 김영선 이야라고 했던 첫 번째 대통령에 관련된 공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올해 4월 이제 22대 총선 공천인데 여기에서는 이분이 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공천이 되지 않는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컷오프라고 여사님이 직접 연락.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뭐 경선도 못 치렀어요. 김영선 전 의원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알았냐. 그리고 이 명태균 씨의 주장대로라면 뭐 이건 좀 더 밝혀봐야 알겠지만 지역구를 옮겨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역구를 옮겨라라고 얘기를 한 그 다음날 지역구 옮기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뭐 좀 더 이제 취재는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관련 내용을 조금 확보하신 게 있으세요? 들으신 게 있다던가? 결국은 그 창원에서 그 김해로 옮겼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때 전후 사정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나요? 네, 당시 비대위원장. 문자를 보낸 적도 있고 그 읽고 씹은 적도 있고 마리 앙뚜아네트 관련해서 이런저런 좋지 않은 두 분 사이에 그 균열이 나타나던 시기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는 총선에서의 그 공천권을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휘두르려고 한 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막았다기보다는 아무튼 읽고 씹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기로는 그러면 김영선 지원이 출마를 준비한 이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서 다른 의원이 공천될 거다, 컷오프 될 거다라는 걸 이제 명태균 씨가 알려줬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곳,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해각으로 지역구를 옮겨라. 이제 여기까지는 김건희 여사가 관여를 했다고 보시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이 안 된 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뭔가 허들이 좀 있었다, 장애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혹시 근데 민주당에서 조금 뭐 들으신 제보라든가 이런 건 없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네. 예비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네. 뭐 언지를 줬다거나 네. 그런 식의 소문이 파다했죠. 그거 이제 민주당에서 혹시 확인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보 소문만 들으신 건가요? 확인을 뭐 김 여사한테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비 후보들을 네, 혹시. 우리 그 민주당도 뭐 본회의나 네. 이런 데서는 뭐 의원들과 소통을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을 네. 하면서 듣는. 네, 그 뒤로는 다양한 얘기들을 듣게 되죠. 보통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께서 뭐 이슈를 놓고 팽팽하게 싸우시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은 화면 밖에서는 사실 뭐 이 얘기 저 얘기 당내 어려운 얘기들도 좀 하시고 하니까 그 와중에 조금 얘기를 들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주로 이제 그 내부로부터 정보가 네. 새나갑니다. 저도 네. 그 뭐 아는 선후배들이 좀 있는데 네. 총선 때 분명히 용산에서 어딜 가라 해서 갔는데 뜻밖의 다른 사람이 거기에 배치가 돼서 네. 공천을 못 받으면서 하소연을 저한테 직접 한. 직접? 네,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런 사례가 좀 몇 개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한 분? 그러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인연들을 그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국민의힘 의원, 예. 민주당 의원들만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그러면 혹시 이제 이게 지금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근데 혹시 의원님도 그 김건희 여사와 나눴다는 텔레그램 그 캡처본을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이걸 못 봐서 근데 이 캡처본을 봤다고 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게 이제 전원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기가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정무수석을 시켜가지고 네. 친박 의원들을 공천해라. 네. 그 공천 개입으로 그 사건을 수사한 분이 현재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2년의 그 실형이 네. 법정에서 나왔죠. 네네. 대통령이 공적으로 선출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의 공천 개입도 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을 수사한 분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네. 그 대통령의 부인이 네. 어떠한 공적 지위 선출된 권력으로 볼 수 없는 네. 그런 분이 공당의 공천에 관여를 했다면 그거는 엄청난 국정농단에 해당되겠죠. 민주당도 이게 이제 좀 사실로 확인되는 작업에 들어가실 테고 확인이 되면 좀 더 강하게 뭔가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오늘 꼭 좀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이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요 텔레 문자를 본 의원 2명 중에 1명이다라고 본인이 스스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런 건 좀 있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이 내가 공천 개입이라고 하긴 약간 그 텔레그램 내용이 애매하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민주당도 약간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명분이 좀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뭐 칠불사인가요? 네, 칠불사에 가서 서로 간에 어떤 비례대표와 밤새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폭로 사이에서 중재와 조절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파기됐잖아요. 네, 그렇죠. 몇 번 줄 수 있느냐 가지고. 김종인 당시 개혁신당 위원장이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때 이제 파기됐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이준석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파기가 됐기 때문에 파기가 된 이유를 그래요. 이 민주당에서 오늘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의혹들이 이렇게 터지고 하는 걸 보면 더 이제 특검법 통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고 계신데 민주당에서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또 행사할 걸로 보이고 그럼 국회 의석 3분의 2 넘지 못하면 또 폐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개인데 일단 민주당에서 설사 폐기가 되더라도 발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이탈표 한 8표 정도 나올 걸로 보시는지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게 그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들의
강력한 요청이라고 봐야 됩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요청이다.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 국가 아닙니까? 네. 시장 경제의 가장 괴로운 범죄가 뭐죠? 주가 조작 아닙니까? 네. 개미 투자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의혹. 오늘도 두 부부께서 체코에 나가셨는데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렇죠. 그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서서 그 부인이 네.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고 네. 또 공범들이 다 재판을 받고 있고 네. 유죄 판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전주 네, 지난주 목요일 전주 손모 씨가 1심 판결이 바뀌어서 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그분보다 한 10수배 더 많은 이익을 남긴 게 김건희 여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교란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 요즘 금투세 관련해서도 네. 네,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여망, 네,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여망이 있고 그다음에 명품백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라서 네, 권력자의 공무원의 배우자는 네, 그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라서 어떠한 금품이나 이런 걸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놓고도 권익위에서 무혐의 결정 내리고 지금 검찰에서도 지금 유야무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의혹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지 않고서 정치가 존립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특검법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민주당의 전략은 이탈표가 나올 걸로 보세요? 아니면 안 나오면 또 특검법을 또 발의한다?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데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어요. 네. 보면 그때랑 뭐 유사하기보다는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그때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뭐 박근혜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표출이 되어서 야,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더니 최순실이라는 그 장막 뒤에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네. 충격파가 있었죠. 그런 일을 겪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또 그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그때보다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의 배우자의 지위는 뭐 어떤 것도 그 의도에 따라서는 그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실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김건희 여사인데. 그러면 의원님은 지금 보시기로는 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가령 뭐 주가 조작 의혹 등등이 최순실 당시 그 사건보다 더 크다. 국민들이 당연하죠. 가지고 있는 반발은.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묶었어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은 특별한 뭐 가족 관계도 아니고 오랜 어떻게 보면은 주종 관계 혹은 뭐 지인 관계인데 금전적인 뭐 이득을 취하라고 지시 명령 하달한 사례를 증거로 확보하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시적 지시 내진 동의라는 개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엮었단 말입니다. 그 엮은 분이 이제 현 대통령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배우자는 뭐 경제적 또 심리적 일체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최은순 장모까지 포함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경제 공동체죠. 확실한 경제 공동체다. 그러면 의원님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전주 손모 씨 이제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 이제 그 혐의가 방조 혐의예요. 그러면은 이 김건희 여사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기소 여부에도 이 손모 씨 판결이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당연하죠. 지금 이번에 새로 검찰총장이 되신 분. 그분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법 앞에 예외가 없다. 김건희 여사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당연히 수사받고 기소돼야 된다. 그 사례를 만들 수 있는가. 그걸 못 만든다면 검찰은 국민의 공정한 권력이 아니라 특정한 권력의 신여라는 걸 입증하는 거게 되겠죠.
그럼 새로운 심 검찰총장이 이제 이 김건희 여사 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방조 혐의 적용이랑 아니면 좀 더 나가면 정범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에요. 근데 의원님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뭐 이건 재판부의 예측이긴 하지만 애초에 그 관여의 정도 또 그 주가 조작이 상당히 그 리스크가 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성공적인 수익을 창출했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수익. 대통령은 당시 후보 시절에 뭣도 모르고 했다가 손해만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그분하고의 그 특수관계. 그걸 보면 그냥 어설프게 권유로 이렇게 가담한 것이 아니라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심정이 매우 크죠. 초기 기획 단계부터. 그러면 방조 아니면 정범 양쪽. 그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 야당 대표에게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 7개 사건, 7개 사건, 수백 번의 압수수색, 법인카드 10만 원 가지고도 기소하고 하는 그 법의 잣대로라면 아마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수십 번의 압수수색으로도 부족함이 있는 사안이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아까 명품 가방 수수 관련해서 의혹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불기소 처분 이후에 김 여사 이제 독자 활동이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마포대교 순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추석 그 인사도 지난 추석에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부부가 같이 나와서 하셨고,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아동 거주시설 추석 기간에는 가서 이제 자원봉사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김 여사가 활동을 늘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불안감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불안감의 반영. 그러면 이렇게 활동을 늘리는데 불안감을 줄일 수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자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자기 주위에 권력의 방어막을 치고 있는 핵심 측근들한테 나는 건재하다. 그 안정감을 보여줘야 그들도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변 측근들이. 그렇죠. 김건희 여사 자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측근들도 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요.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외부 활동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는데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제 용화대에서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까요?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 측근들이 상실했다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실 자체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자체를 상실해 왔죠. 특정인 대통령 본인도 본인 마음대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 같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마음대로 한다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 명령이 떨어지면 마포대교에 그 사진을 송출하고 명절을 앞두고 또 명품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에 빠져 있는 그런 대통령 영부인이 경찰을 대동하고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팔짱을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옆구리에 손을 대고 그걸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통령도 동의하신 거 아닐까요? 외부 활동이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컨트롤 못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이 그 지난번에 국정 브리핑 때 모습을 보면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다. 그 응급실을 가보라고 오히려 소리를 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 본인의 배우자는 억울하다. 마녀자가 누군가가 와서
어찌어찌 한 걸 거절 못해서 네. 발생한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 이 외부 활동 폭은 넓히는데 이 제2부속실 있잖아요. 만들겠다라고는 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후 이제 공간 부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발전비서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이 논리, 이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넓은 그라운드에서 네. 화개 치다가 네. 그 2부속실이라는 좁은 그 저기 틀 안에 갇히고 싶겠습니까? 모든 걸 다 네. 본인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지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난 그 권력을 본인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네. 그 승자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승자 효과라는 거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과감하게 분비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비이성적 충동에 빠집니다.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자기 밑에 수하가 네. 거기에 반기를 들고 초를 뿌리니 네. 열불 터지니까 네.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이 권력의 내부의 균열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 청와대 그 풀취재나 이런 거 들어가 봤을 때 사실 거기가 되게 공간이 좁고 그 일반적인 분들 그냥 사용하기도 되게 여러 가지로 열악한 내부 환경이 있어서 정말 딱 거기에 집중해서 그러면 이게 공간이 그렇게도 확보가 안 될까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의지의 문제다. 김건희 여사는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네. 이런 게 다 본인의 어떤 커버나 컨텐츠하고 연관된 네. 그런 인테리어 업체를 네.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네. 뭐 다 마음대로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를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제2부속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불국의 예방 얘기를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기 체제.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하신 7개 사건 이제 저기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특히 4개 사건 재판 중인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위증교사 혐의는 이제 1심이 10월 중에 나올 걸로 보여요. 일단 판결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너무 답정너의 질문을 제가 드렸네요. 의원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 그냥 개인적인 네. 얘기를 드리자면 네. 공직선거법은 네. 특정인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도 이제 그 무엇을 공표의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렇죠. 예, 뭐 그걸 티키타카라 그러나요? 그 과정에서 모른다고 얘기한 네. 것이 일단은 적극적 자기 성명이나 주장 방식으로 피력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지와 기억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을 갖고 처벌할 수 있나요? 네. 뭐 제가 기자님도 예전에 잘 알았지만 네네. 오늘 딱 보니까 순간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헤어스타일이 바뀌었거나. 맞아 헤어스타일 바뀌어가지고. 네. 같이 이제 저도 지자체장을 하면은 행사장이나 연수 네. 공무원들 뭐 MT 가고 했을 때 네. 주로 하는 일이 사진 찍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인은 네. 사진 찍는 게 다반사죠. 네, 뭐 일상이죠. 바닷가에 가서 같이 불놀이도 하고 뭐 기차놀이도 하고 막 뛰어놀죠. 사진 찍혀서 제 옆에 누군가가 사진 찍혔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국장, 과장 얼굴 알지만은 또 어떤 때는 저 이름이 뭐더라? 헷갈릴 때도 있어요.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걸 처벌할 수 있는가? 근데 다만 일회성이 아니라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일회성이 아니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에 그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분히 이제 특정한 토론 현장에서 네, 아주 일시적으로 인지적인 그 이야기를 네. 한 거고. 대놓고 어떤 허위 사실을 네. 네,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작정하고 네, 선거법상 또 판례에도 네. 내가 누군가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아예 작정을 하고 공표하는 것과 네. 인지나 어떤 순간에 그 응답 차원에서 한 그 허위의 답변이라 하더라도 네. 그걸 갖고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위중교사 혐의는 어떻게? 위중교사도 그 녹취록에 보면 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위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재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진술을 바꿔달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사실을 말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녹취록의 내용이 있나요? 네. 그게 과하게 좀 해석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위증교사라기보다는 신의 성실에 따라서 그 아주 오래된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 기억을 잘 복원하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면 고맙겠다. 그런 의사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무죄다라는 이제 전망을 주신 거고, 근데 만약에 유죄가 선고되면 당 차원에서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그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관의 양심 네. 을 믿어야죠. 아, 법관의 양심을 믿는다. 알겠습니다. 그 1심 선고에 따라서 이 얘기 나와요. 그 소위 말해 이제 비명계, 이른바 이제 요새는 이분들 신삼김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그다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분들 역할이 좀 커질 수도 있다. 만약에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네, 의원님도 그렇게 전망을 좀 하세요. 어떨 걸로 보세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치하던 사람들이 네. 지난 총선 때 다 네. 심판받고 쫓겨났잖아요. 정치를 네. 압도적 다수의 당원들의 네. 의지가 모아져서 네. 당대표가 되어 있고 또 그가 다음에 차기에 유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네. 보복 응징해 왔었고 그 와중에도 정말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뭐 대장동이든 쌍방울이든 네. 성남 FC든 백현동이든 거기에서 이분이 무슨 동기로 네, 어떤 배임을 하고 할 동기부여가 나온 게 없어요. 네. 일체. 그런 와중에 네.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 하나 가지고 경선 때부터 네. 한 방이면 끝난다라고 공당의 후보를 범죄의 프레임에 가두려고 했던 시도는 다 실패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세 분은 네. 한 분은 광역지자체장으로서 네. 도민들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렇죠. 한 분은 또 총리를 지내신 또 덕장의 면모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분이고 네. 또 다른 한 분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귀양 길에 갔다가 네. 돌아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이렇게 그 반 이재명 프레임에 묶을 필요는 없다. 예. 서로가 지금 현재는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 정권의 어떤 심각한 나라를 망치는 행위를 네. 빨리 네. 네, 그 불을 끄는 쪽으로 네. 협력하고 네. 또 대한민국의 법관이든 검사든 네. 그 양심임에 따라서 네. 정치적 중립과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균형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네. 같은 정치적 동지로서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 저 지금 말씀하시면서 딱 귀에 꽂혔던 게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부부 정권인가요? 의원님 머릿속에는 지금 선거 시절에 공보물에 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은평에서 선거 총선 하실 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른바 이 신삼김,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민주당의 자산으로 다 같이 그냥 함께 윤석열 정부나 뭐 국민의힘과 경쟁하기 위한 한 팀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뭐 저는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동연 지사의 경우,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도지사시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은 민주당의 그 경제 정책들을 도에서 좀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네.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뭐 25만 원 네, 25만 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 내셨더라고요. 네, 뭐 본인이 기재부 장관 출신이라 네. 민주당 정체성보다는 네. 기재부 정체성을 갖고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 그런 걸 왜 가질까요? 네, 지역화폐 방식의 소멸성
그 소비 쿠폰 아닙니까? 네. 네. 결국은 그 소비 쿠폰은 소비자의 그 소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 네. 자영업자에게 귀결되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2020년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소멸성 지역 화폐. 네. 그게 그 코로나의 불경기에 가뭄의 단비가 됐었어요. 네. 그런 엄연한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좀 과학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민주당은 그 실험적 혁신 정책으로서 지역 화폐 정책을 충분히 실험해봤고 네. 그 효능감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별 지원 방식도 네. 수용할 수 있다라고 또 지난번에 민생회복 지원 법안에 명시를 해놨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네. 그러면 거기에 같이 힘을 보태는 것이 도리다. 한 목소리로 좀 가는 게. 네.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잠깐 얼핏 생각이 났는데 그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의 그 유일한 수도권의 이제 광역 자치단체장인데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에서 너무 룸을 열어주지 않는다. 역할을 좀 함께 하고 함께 논의하고 뭐 이럴 만한 룸을 좀 너무 안 열어주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좀 하시던데 여기에는 어떻게 동의하세요? 광역 단체장은 네. 행정가이지만 또 정치인입니다. 네. 정치인은 그 문을 누가 열어주길 기다려서는 안 되죠. 스스로 열어야 된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경기도 혹은 뭐 우리 민주당이 네. 맡고 있는 전남, 전북도 민주당이죠. 예. 네. 그런 데서 네. 국힘이 하지 못하는 네. 그러한 민생 회복 정책들을 또 서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스스로. 그게 곧 기회의 문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 현 대표도 네.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의 네. 정책, 네. 경기도지사 시절에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 정책, 뭐 보편적인 방식의 네. 기본소득 정책 등으로 네. 국민들에게 효능성을 보여줬잖아요. 스스로 네. 그 성남시장 할 그래서 때랑 우리가 경기도지사 할 때. 보다 경쟁력 있는 다음 권력 창출의 정당이 되려면 네. 각자가 누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토를 놓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오른쪽 풀백이면 오버래핑을 너무 잘하는 쪽으로 자기 기량을 보여야 돼요. 공격수가 골을 못 넣네, 잘 넣네, 뒤에서 불평하면 그건 팀플레이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각자가 플레이어가 그렇죠. 돼서 각각의 자기 역량을 좀 보여줘야 된다. 우리 뭐 김부겸 전 총리도 네. 뭐 강성 당원들 때문에 뭐 네. 확장이 안 된다 뭐 그런 소리 하고 계시던데 본인이 강성 당원들하고 접촉하셔서 본인이 생각하는 확장의 의미를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돼요.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을 지키느라고 땡볕에 고생하고 당비 내고 네. 욕 들어 먹어가면서 당의 변화를 위해서 움직였던 당원들에게 네. 뭐 그런 강성 딱지를 붙이고 하는 그런 거는 역외자의 논리죠. 역외자의 논리다. 김부겸 전 총리는 아직 그런 역할을 민주당에서는 하지 않으셨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총선 때 선대위원장도 하셨고 네. 뭐 본인의 의지야 네. 함께 민주당이 잘 커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겠지만 네. 그러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습니다. 그 당원들이 열심히 당의 생존을 위해서 또 당대표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격려하는 자세가 먼저가 돼야죠. 격려하는 자세가 먼저 돼야 된다. 그 강성 지지층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요 더민주 혁신회의 좀 여쭤볼게요. 그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원외 조직인데 이 더민주 혁신회의가 굉장히 지금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진 또 중요한 이제 조직이 됐어요.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제 여기가 강성 지지층이 대부분이다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김부겸 전 총리도 그랬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그 전대 과정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은 하나회 같다라는 거친 발언도 좀 했었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너무 거칠다 혁신회의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항변을 하신다면 실제로 어떤 모임이에요? 이거 문재인 얘기 좀 해주세요. 대통령께서 거칠다라고 표현한 사실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보다 태도가 좀 더 유연하고 그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면 좋겠다. 거칠다란 직접적인 원행은 안 쓰셨다. 그런 아마 뉘앙스로 말씀하셨을 테고 그건 다 이제 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강성이라는 거 지금 국민들의 민도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의 어떤 삶의 여건, 정권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게 그냥 순순히 부드럽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상황인가요? 민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정당의 당원들도 강한 의견을 피력했던 거고 특히나 당원들의 대리인이었던 국회의원들이 총구를 거꾸로 겨누고 뭐 말만 뱉었다 그러면 야당의 후보와 대표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분노의 정도가 컸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땅히 대리인들이 그 주권자인 당원들과 계약을 맺은 것 그걸 위반했을 때 그 분노를 표시하지 않는 주권자는 없죠. 그런 차원에서 강성으로 표현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총선 승리를 가져왔고 총선 이후에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이제 주권자와 대리인 사이에 일정한 간극이 발생했고 확인이 됐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러나 되면서 이제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했죠. 그래서 제도적인 그 당내 혁신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렇게 보고 본 목표는 정당은 아무리 내부의 개혁을 잘하더라도 수권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권을 위해서는 그 중원으로 진출하고 정책적으로 보다 가다듬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반대자 혹은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상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원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강성 지지층이 사실상 당내 통합이라든가 외연 확장에 조금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거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현역 의원들은 혁신회의 소속 의원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원외만 그런 모임을 하시는 거예요? 원외 그 평당원 조직으로서 앞으로 자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좀 더 가져갈 것이고요. 현역 의원들은 의정 단상에서 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그렇게. 그러면 의원님은 여기서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상임대표를 관뒀고요. 그들의 의사결정을 믿고 맡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임대표를 관둬도 이 관계를 딱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래도 그쪽에 그 전체적인 주도권을 놓고 의원님은 이제 이 원 내에서 활동에 좀 집중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중도 외연 확장 말씀하시는 데서 그래서 이 외연 확장을 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금투세 외에도 금투세 이외에 말씀도 하시고 뭐 25만 원 차등 선별 지원도 말씀하시고 이러는 걸까요? 정책은 유연하게. 그게 이재명이라는 현 정치인의 지난 과정이었습니다. 정책을 아주 경직되게 운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때는 보다 우로, 어떤 때는 보다 좌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정책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이념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투세 얘기가 왜 나오는가 보면 아까 뭐 주가 조작 얘기 나왔죠. 대한민국에서 시장 경제의 틀을 뒤흔드는 것이 그런 경제 사범들이에요. 주가 조작범. 그들이 활개치게 냅두고 있잖아요.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하려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을 해야 되고요.
소액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 보는 구조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네. 또 전체 금융의 측면에서 이 주식으로 들어오는 이 금융의 역할은 뭡니까? 기업의 자금줄이잖아요. 네. 네, 기업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이 되는 게 이 증시인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갔죠. 네. 거기서 막대한 투기적 이득을 거두게 하고 그쪽에서는 엄청난 차익의 수익을 거두어 가고 있는데 비해서 네. 증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손실 회피적인 성향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웃집은 부동산은 저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겨우 우리가 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해도 세금으로 앗아가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 불만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자본시장이 공정하게 또 선진화된 그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제도 개선의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 시간까지는 최대한 하겠다. 네, 시간을 좀. 그러면 25일 날 민주당에서 관련 토론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민주당의 당론으로 금투세 유예가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 디베이트가 아마 24일 4일인가 그럴 겁니다. 24, 25 제가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가 결정이 나면 한쪽으로 뭐 가령 유예든 아니든 그럼 그게 당론으로 결정이 그날 난다고 봐야 할까요? 어느 정도 그 팩트를 여러 가지 확인하고 네. 그러니까 금투세를 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이 각각 내세우고 있는 팩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팩트들을 서로 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네. 지금은 금투세는 인식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자기들만 손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의 문제를 팩트로 설득할 수 있느냐. 그렇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정하게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의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입법의 역할이다. 네,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최대한 모아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당장 시행한다고 해서 자본시장이 나아집니까? 또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법안을 만들고 또 우리의 자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거는 시행론자나 유예론자나 다 같이 합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예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이 금투세 유예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는 유예 얘기를 했고 그다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또 반대를 하고 뭐 이러면서 입장이 좀 나뉘기도 했는데 이게 9월 아니면 10월 안에 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마 너무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9월 안에 결정이 날 수도 있을까요? 9월은 너무 좀 9월, 10월 안에 결정이 난다. 네네네. 방향은 아마 이번 그 디베이트 24일 과정에서 결정이 날 걸로 큰 방향은 아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 마지막 공식 질문이에요. 김우영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란 네. 참 오묘한 영역 같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저는 28살부터 국회 비서로 와서 지금까지 뭐 보좌관, 지자체장, 뭐 청와대 비서관을 해보지만, 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너무도 사회가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해서 과거의 기준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 정치는 문제 해결의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끝없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나이를 먹든 어쨌든 간에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탐험해야 할 미지의 영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우영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는 이 문제 해결의 도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 이게 진짜 국민들이 이제 접하는 다양한 이 문제들이 많은데 거기서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그렇고 의원님이 22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뭐 정말 한두 개라도 의원님의 정치로 풀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좀 전달해 보고요.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했고, 예, 지금까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